아베 정권의 말기에 다다르며 이제 정권이 본격적으로 흔들린다는 레임덕이 가속화되는 모습이 속출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측근들의 비리와 더불어 다양한 스캔들이 수년간 일어났고 지지율을 흔들었으나 아베 내각은 그때마다 관심을 해외로 돌리는 방법을 활용해서 위기를 잘 넘겨왔습니다. 특히 가장 유용하게 쓰이는 카드는 한국 때리기로 스캔들이 누적되고 내각의 신뢰를 잃어갈수록 한국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힘든 외교 조치들이 이어져 결국 양국 관계는 강대강 국면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러나 최근에 아베 총리는 더 이상 해외로 관심을 돌리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전해집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이상 일본 밖으로 나가기가 어려워지고 사람들은 자신들과는 상관없는 해외의 일보다 당장 국내에서의 자신의 안위에 관심이 높아졌고 코로나 기간에 터진 아베 총리의 스캔들은 더 이상 해외의 힘을 빌어서 진화시키기에는 힘이 부족한 상황이 온 것입니다. 게다가 일본 내 코로나19가 잠시 진정되는 듯 하더니 봉쇄를 풀자마자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아베 총리의 지지율은 더 이상 힘을 받기가 어려워졌다는 것이고 이제 아베 내각을 받쳐주던 기존의 언론들마저 아베 총리를 비판하기 시작하며 지금까지 눌러왔던 속내들을 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한 의견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제 양국은 더 이상 다투지 말자는 의견이 눈에 띄게 많아집니다. 아사히 신문은 양국의 다툼은 둘 다 손해라면서 이제 한일 간의 싸움은 멈춰야 한다고 설득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일본은 한국에서 벌어오던 막대한 돈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금의 수출 규제 외에도 일본 여기저기에서 한국 때문에 진행됐던 사업들이 좌초되거나 최소한 한국의 관광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활로가 모색되던 지방의 경우에는 더욱 심합니다. 사실 일본의 경제에 굉장한 도움을 주고 있었던 것은 동북아시아의 한국과 중국과 같은 나라였는데 일본은 중국에는 강하게 자신의 입장을 강조하지 못했고 관계를 유지해서 중국 관광객을 유입시켰고 한국에는 정권 유지를 위해 강력한 정책을 시행하여 한국 때리기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중국은 도쿄와 오사카 같은 대도시만 여행을 한다는 것이고 한국은 지방까지 많이 간다는 것으로 일본의 지방자치제에서는 아직까지도 크고 작은 후유증에 시달리는 것이 다방면으로 나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일본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와 일종의 재정 가르기 싸움을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중앙정부도 재정이 부족하니까 지방을 떠받쳐줄 돈을 넉넉하게 지원해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지방에서는 중앙정부와 어떤 일을 진행할 때 돈을 나눠서 내고 각종 산업을 진행하는데 그마저 돈이 없는 지방정부는 발만 동동 구르는 경우가 많았고 신사업을 진행하기에는 부담이 컸습니다. 이런 상황이 2015년 전후에 이어지고 있었는데 이때 극적으로 한국 여행객이 물밀듯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일본의 지방공항을 무리하게 지었던 인프라 사업과도 맞물려서 지방공항을 활성화시켜보겠다는 일본의 지방공무원들이 한국의 저가항공사 관련해 보조금까지 지급해가며 관광을 유치하던 모험이었는데 의외로 대박이 나버렸던 엄청난 성과였던 것입니다. 일본의 지방에 한국 관광객의 자금이 수혈되기 시작했고 이것은 한국이 일본 중앙정부의 일을 덜어줄 정도로 일부 소도시에는 절대적인 힘이 되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진짜 크게 한 실수는 수출 규제를 자행한 그 뒤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예상 못한 자체라며 만약 일본 지방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줄 알았다는 시뮬레이션이 등장했다면 한국 때리기를 안 했을 것이고 한국과의 약간의 외교적인 위기는 있더라도 협상하면서 일본 관광객 유치는 계속했을 것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만약 관계가 좋았다면 코로나19 이후에 가장 먼저 일본의 관광산업을 회복시켜줄 것은 한국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저가항공사가 일본 지방 곳곳의 소도시까지 완벽하게 취항을 하고 있는 준비된 교통편이 있고 방역까지 타국에 비해서 잘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한국 정부가 오픈되어 있다는 것이 크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한국의 수출 규제나 백색 국가 제외 그리고 남북 관계에 있어서의 지속적인 회방 놓기 등의 외교적 강경책을 보여주지 않고 한국과는 일본의 속내가 어떻든 간에 좋게 지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재정 규모가 적은 소도시들은 한국이 없어 각종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실제로 많은 것입니다. 한국이 수년간 뿌렸던 경제적인 자양분을 거두자 지방에서 정치적 갈등까지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일본의 신칸센 연결 문제는 한국이 깊숙이 관여되어 있었다는 것은 한국인은 잘 모른다는 것이죠. 서일본에서 연일 신칸센 문제가 대두되면서 그 와중에 한국의 빈 공간이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왔던 것입니다. 2022년에 새로 오픈하는 큐슈 신칸센의 니시 큐슈 노선은 비용 문제로 착공하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서일본의 사가현은 신칸선 착공 문제가 부담스러워 오랫동안 진행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이 노선을 지어봤자 수혜자는 결국 사가현이 아니고 사가현의 남부에 있는 큰 도시인 나가사키가 될 것이기 때문에 사가현 지사는 각종 공사에 있어서 지금까지 난색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2022년 풀규격 신칸센에 도입을 하지 않기로 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재래선의 관리 비용이 2배로 뛰어버린 것입니다. 원래 연간 관리 비용이 2억 3천만 엔인데 이것을 나가사키현과 1대2로 나눠서 내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비용이 2배로 증가할 것으로 산출된 데다가 나가사키현은 1대1로 부담하자고 나오는 것입니다. 사가현이 곤란해하는 이유는 세입이 넉넉하지 않은 데다가 한국 관광객이 급격하게 줄어버리는 것이 큰 원인입니다. 그나마 이 라인을 착공하기 위해서는 사가공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한국인의 수입이라도 있어야 지불이 가능합니다. 사가현 야마구치 지사는 줄곧 사가현은 한국에서 헤엄쳐서 올 정도로 가까운 곳이라고 농담을 던질 정도로 한국 관광객 목액에는 자신이 있었고 실제 동일본 대지진 이후 6년간 기존보다 1000% 한국인이 폭증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작년 7월 말에 기자간담회를 따로 열어 솔직히 수출 규제 이후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를 한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그럼 그냥 신칸센 라인을 거절하면 되는 게 아니냐고 얘기하는데 정치적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라인을 유치하려고 나가사키 관계자는 물론이고 여당인 자민당에선 협박을 하기 때문입니다. 야마구치 의원은 여당으로 구성된 규슈전 검토위원회에 호출되어 계속해서 해당 노선을 풀 규격으로 바꾸자는 제안을 받고 실제 자민당 다니가와 야이치 중의원이 와서 으름장을 놓으며 나가사키까지 노선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야마구치 의원은 가능하지도 않고 사가현에서는 할 수 없다고 대답하자 다니가와 의원은 사가현 지사는 꼭 한국 같다, 말이 안 통한다고 막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민당 입장에서는 사가현의 야마구치 지사가 눈에 가시니까 한국이나 북한처럼 답답하다며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입니다. 사가현 야마구치 지사는 2015년 아베 재집권에도 불구하고 지방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사가현 지사에 당선된 무소속 의원으로 나가사키와는 사이가 안 좋은 상황인 것입니다. 야마구치 지사는 재정 기반이 약한 사가현에 더 이상 정부의 막무가내식 재정 쥐어짜내기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사키현은 새로운 방식의 노선은 인건비와 자재 비용이 급격하게 늘어났기 때문에 사가현에 계속해서 비용을 늘려야 한다고 압박하는 것이고 여당에서도 공격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당국은 집요하게 국토교통상과 철도국장 등을 통해서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사가현은 쉽지 않다고 하고 있는데 한국 관광객이 거의 사라졌던 사가현을 경유하자는 제안도 거절하게 됩니다. 만약 사가현 공항에 경유 노선이 생기면 추후에 다른 관광객들이 모두 나가사키로 갈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일본 지방 열차 노선의 관리는 지자체와 정부 등이 비용을 나눠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재정이 약한 곳에서는 기하급수적으로 정비 비용이 늘어나고 여름에 홍수 등 재해까지 생기는 경우 세금을 빨아들이는 구멍이라고 할 정도로 사가현과 같은 곳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한국 관광객이 회복되어야 가장 큰 보약이 되는 것이죠. 코로나 수출 규제 이후 1년 동안 이미 한국인에게 정착된 불매운동 습관은 코로나 이후에도 쉽사리 바뀌지 않을 것으로 한국사에서는 이미 불매가 어느 정도 생활화된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 부산에 사는 공무원 김모 씨에게는 작년 6월까지 일본이 가장 친숙한 나라였습니다. 일본 차를 타고 유니클로에서 옷을 사고 니콘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낚시를 좋아하는 김 씨는 1년에 6번 이상 일본을 다녀왔죠. 라면을 먹고 싶으면 부산항에서 여객선을 타고 당일치기로 대마도를 다녀오기도 했고 돌아올 땐 친구들에게 나눠줄 일본 과자를 양손 가득 안고 왔습니다. 특히 대마도에서 즐기는 낚시는 김 씨 삶의 낙이었고 낚시대는 일본 제품이었습니다. 봄, 여름에는 김해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키나와를, 가을, 겨울에는 오사카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여행할 때 쇼핑도 잊지 않았습니다. 낚시대와 캠핑 용품 등을 일본에서 한국보다 더 저렴하게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삶은 지난해 일본이 수출 규제로 촉발한 불매운동 이후 달라진 것입니다. 김 씨는 처음에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주변 눈치 때문에 일본 제품을 멀리했던 게 사실이었다면서도 불매운동이 한창일 때 일본 차라고 유난히 경적을 많이 울리는 것을 듣고 국민 감정을 다시 한번 느껴 나 먼저 일본 제품 안 쓰기 운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일본 제품 정보와 대체할 수 있는 제품 정보를 제공하는 노노 재팬 사이트에 들어가 정보를 얻고 생필품부터 취미용품까지 국산 제품으로 바꿔나갔습니다. 대마도 대신 제주도로 낚시를 떠났고 휴가는 오키나와 대신 대만이나 태국을 갔습니다. 대체용품을 찾지 못한 물품은 자연스럽게 멀리하게 되고 이로 인해 생활 패턴도 일부 바뀌었습니다. 이와 같이 자연스럽게 일본과 관련한 불매가 이제 어느 정도
습관화되었다는 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코로나로 어수선한 사이 불매운동에 대한 관심이 다소 줄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닌텐도 게임기 판매가 수십 배 성장하기도 하며 일각에서는 선택적 불매를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을 중심으로 불매운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평소 유니클로 등 일본 패션 브랜드에 관심이 많았다는 직장인 천모 씨는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를 풀지 않았고 최근에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에 대한 더 좋지 않은 감정이 생겼다며 불매운동을 그만하자는 분위기도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멈출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일본 내부에서조차 수출 규제 실행은 2차 대전 이후 가장 큰 실수였다며 안타까워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황금알을 낳던 거위 이상으로 일본을 이롭게 하던 한국, 1년 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아베 내각은 과연 수출 규제를 다시 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을 던져봤을 때 대답은 쉽게 예스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트러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일본에는 가미카제 특공대 기념관인 칠안 특공평화회관과 인간 어뢰 기념관인 카이텐 기념관이 있습니다. 본질은 끔찍한 비극의 실체이지만 철저하게 평화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숭고한 희생으로 포장되고 있습니다. 실상은 20살 전후의 앳된 젊은이들을 강요와 협박으로 죽음으로 몰고 간 잔혹함인데도 국가에 대한 충성과 희생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간 어뢰는 두 장교가 국가를 위해 계획을 세웠으며 자원하는 청년들과 모든 것을 비밀리에 훈련하다가 중도에 포기한 것으로 미화시켰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3일 아사히 신문이 공개한 편지 특종 보도로 새롭게 알려진 내용도 그렇습니다. 야마구치현 슈난시에 있는 인간 어뢰 기념관 카이텐 기념관에는 훈련에 동원된 젊은이 145명의 유품 등 약 1000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는 카이텐 발사훈련 기지 유적도 있습니다. 카이텐은 1550kg의 탄두를 싣고 단 한 명이 탑승해 직접 운전해서 연합군의 함정을 목표로 타격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미국 유조선 한 척을 침몰시킨 것이 전부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인간 어뢰 기념관인 카이텐 기념관이 2일 그동안의 자료를 디지털화해서 공개했습니다. 카이텐 훈련 기지의 정비공들과 훈련 승조원들의 일기와 편지와 유품들을 50인치 터치스크린을 통해 보도록 한 것입니다. 일본 언론들이 그 자료 중에 공개된 하사관의 편지 중에 인간 어뢰에 관한 내용이 있다 라고 아사히 신문을 인용해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인간 어뢰는 일본군 두 장교에 의해 비밀리에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비밀 기지에 많은 군인들이 대부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하사관의 편지는 절대 누설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이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모두 특수 잠항정이라고 하지만 인간 어뢰일지 모르겠다. 용서되지 않는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인간 어뢰 카이텐에 대해 정비공으로 있던 하사관까지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편지를 통해 확인이 된 것입니다. 이번에 편지 공개에 대해 기념관 측은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를 잘 알 수가 있다. 이번에 작업한 아카이브 데이터는 향후 홈페이지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 평화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고 싶다. 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전쟁의 비극과 일본의 어리석음을 알게 하고 반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곧 죽어도 평화를 위해 라고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인들은 이곳들을 방문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일본에 대한 충성을 맹세합니다. 침략 전쟁과 생명 경시 등의 비극을 깨닫고 진실을 만나도록 한 것이 아니라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감상적인 분위기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이곳이 평화를 지키다가 희생된 청년들의 기념관이 되어버린 거죠. 가미카제와 카이텐을 타기 전에 비장한 각오로 환한 웃음을 짓고 있는 어린 청년들의 모습은 일본의 의도에 따라 연출된 거고요. 카이텐은 일단 주행을 시작하면 도중에 엔진을 중지할 수 없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탑승을 하게 되면 딱 수평 방향으로만 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연료도 제한에 주입했습니다. 출발 전에 정확한 진행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근처까지 잠행을 하다가 예측한 거리에 가까워졌다고 판단이 되면 한번 떠오르도록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는 승조원이 다시 정확한 거리와 목표를 확인한 후에 바로 잠행해서 전속력으로 돌진하는 것입니다. 카이텐은 타격에 실패해도 회수되지 않으며 탈출 장치가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승조원은 두 번 다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카이텐 유적지에는 실행된 적이 없다 라고 안내가 되어 있지만 카이텐 기념관에는 단 한 번 실행했고 미국의 유조선을 침몰시켰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미 해군의 서태평양 최전선 기지인 울리시에 전박되어 있는 유조선 미시시 뉴얼을 수중 기습 공격해 폭발시켰습니다. 인간 어뢰 기지 유적지에 있는 안내 간판에는 태평양 전쟁 당시 수도 도쿄를 침공해오는 연합군의 전함을 공격하기 위해 폭발물을 가득 싣고 혼자서 잠수함을 조정하는 특공대가 배속되었지만 카이텐의 공급이 지연되어 출격하지 않고 종전이 되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전쟁을 일으킨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연합군이 멀쩡히 잘 있는 도쿄를 공격하려고 온 것처럼 적은 것이나 실제 145명의 인간 어뢰 희생자가 생겼는데도 출격하지 않았다라고 한 것입니다. 정말 금방 탄로가 나고 이미 밝혀진 사실인데도 뻔한 거짓말을 당당하게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결국 밝혀지고 있습니다. 카이텐 훈련을 받은 젊은이들은 그동안 입을 다물고 있다가 90세가 다 되어서 진실을 밝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두려워하며 잘못된 충성으로 끌려나가서 억울한 희생을 당했는지를 생생하게 알렸습니다. 인간 어뢰는 쿠로카 히로시 대위와 니시와 세큐오 중이가 처음 발안을 했으며 수많은 젊은이들이 카이텐을 타고 바다로 사라졌으며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증언을 한 것입니다. 일본은 이렇게 새로운 사실이 밝혀져도 기념관에는 뻔한 거짓말만 공개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린 세대들은 인간 어뢰 액세서리까지 아무 생각 없이 들고 다니며 역사를 모르는 극우 세대로 또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고시마현 큐슈시에는 가미카제 기념관인 칠안 특공평화회관이 있습니다. 가미카제 탑승원은 제로센이라는 단발 엔진 전투기에 250kg의 폭탄을 적재하고 출격한 후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944년 8월 21일 첫 출격 이후 총 3,300기가 출격했으며 탑승원 중에는 11명의 조선인 대원도 있었습니다. 기념관의 후미진 구석에 조선 반도 출신 특공대원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데 10여 년 전에 어느 누군가 세웠다고 합니다. 인간 어뢰 카이텐 승조원이나 가미카제 탑승원이나 거의 대부분 20살 전후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지원병이지만 실상은 죽음을 강요당한 것이며 대부분 강요와 협박에 의해 잘못된 결정을 한 젊은이들입니다. 지금도 일본은 일본이 일으킨 전쟁의 비극은 숨기고 전쟁에 희생당한 숭고한 생명으로 포장하면서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개된 어린 하사관의 편지처럼 상상할 수도 없는 잔인한 일들은 오늘도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그 죄과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